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년에 진짜 위험한 4가지 부동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두 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금리 인상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0.22에서 0.15로, 경기는 0.5%에서 0.29%로, 인천 지역은 0.42에서 0.37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역시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한번 올렸거든요. 실제 부동산 시장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 크게 반응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25일 날 유력하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3개월 만에 연속해서 금리 올린 적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2011년 6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대로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중금리가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1.0% 수준을 반영하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11월 정도 되니까요,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내년에는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해일 뿐더러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1.75%까지 맞출 수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총량제와 전세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대출 분할 상환 부분하고 고가 전세 대출 제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로요, 거래 급감은 일단 무조건 일어나요. 그것에 따라서 약보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기 지역 아파트 단지 가격 하락하려면요, 입주 물량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제 급락은 2023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내년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생길 거예요.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락할 이유가 있는 부동산부터 급락인데 내년부터 하락할 이유가 있는 부동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 매매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겹치면서 전세시장도 같이 위축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위험 수익률 상승으로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 될 거예요. 왜? 수익률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면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장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해서 투자했던 상품들이 타격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재건축이죠. 그래서 내년에 아래 순서대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빌라예요. 얘는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년 1분기부터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두 번째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마지막으로 외곽지역 아파트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하락 1순위 빌라입니다. 자, 내년 1월부터 기준금리가 1.25%로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주환 원의 총재 임기 전에 1.25% 기준금리 맞춰놓고 퇴임할 수 있거든요. 자, 2020년 전세대출 금리가 2% 초반이었습니다. 자, 2% 정도에서 많이 책정이 됐죠. 자, 그런데 2022년 초에 기준금리가 1.25%가 된다면 전세대출 금리는 3.7%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이미 전세대출 금리가 3.2, 3.3을 찍었습니다. 두 번만 금리 올리면요, 3.7 이상 그냥 나와요. 여기에 분할 상환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요, 서울 신축 아파트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낮은 깡통 전세로 불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매매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요, 내년 3월부터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이슈가 제기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피스텔이에요. 자, 빌라와 동일한 아파트 대체제입니다.
전세가 급등과 대출금리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부동산이에요. 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보유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있습니다. 나는 월세 나가는 게 아까워서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미사 지역에 전세 1억 7천만 원짜리 원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대출 2,400만 원과 전세대출 1억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자 2% 감안했더니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 이자가 나가고요. 전세대출 1.8%로 월 20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24만 원의 이자 납부로 원래 월세 60만 원을 해야 되지만 나는 24만 원을 해결했네. 그래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이 월세를 선택하면 바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1.5%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신용대출 금리가요 4%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2배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신용대출 금리 고신용자 기준으로 3.34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대출 금리는요 4%로 올라가게 돼요. 월 45만 원 올라갑니다. 이자 비용만 한 달에 53만 원 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바로 전세대출 분할 상환입니다. 28만 원씩 책정을 해요. 5%만 갚아도 28만 원씩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전세를 선택하면서 매월 81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아까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전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오피스텔에 전세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면은 야,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로 내놓아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갭 투자로 매수한 사람들은요 매수 시점에 전세 가격에서 하락하면요 매도를 해야 되는 구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소액 갭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입자가 1억 3천만 원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들어가 있는 거 나간대요. 어떻게 해요? 못 돌려줘요. 못 돌려주다 보니까 매도할 수밖에 없고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이거 비주택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월세 놓으면 안 되냐? 안 돼요. 비주택 대출 금리는 더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가치가 다시 책정돼야 돼요. 그 가치가 책정돼야 되는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이 오피스텔과 상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올해 노원지역의 주공아파트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죠. 왜? 30대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죠. 자, 왜 노원지역을 콕 집어서 매수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재건축이 현재 제도에서는 힘든 고층 재건축이 탄력을 받겠네? 그럼 노원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될 가능성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수요가 급등했고 가격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들 아파트가 재건축되기가 쉽지 않아요. 용적률 20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도 재건축된다고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고 30대 분들이 정말로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고층 재건축 제도가 활성화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지자체 협조가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국토부 협조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재건축 단지는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도 풀어주고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도 풀어주고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팍팍 올려줘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 과열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재건축 규제 풀어준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이야기만 했다?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재개발은요 여러분들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공익 목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한마디로 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시킨다고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판자촌 부셔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순공급 증가 효과도 탁월해요. 반면에 아파트는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줘 버리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과열이 돼 버리고요. 이 민간 재건축 자체가요 사익 목적의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국토부나 누구 할 거 없이 이 재건축 규제를 함부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요, 재건축 관련 규제가 상당히 풀려야 되는데, 이 재건축 규제가 풀리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부동산 대침체 시기예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 규제 언제 풀려졌는지 아시죠? 2014년에 풀어졌어요. 2006년에 재건축 아파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꼭대기를 찍고요. 2013년까지 거의 4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다. 재건축은요, 지금 재건축 초기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요, 20년 이상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투자한 사람들 영끌에서 들어갔잖아요. 문제는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5억 투자했는데 이거 은행에 맡겼으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자가 나올 것 같은데 묶여있네. 게다가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요.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여기에 전세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대, 30대 투자형 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비단 외곽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외곽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자, 올해 외곽 지역의 아파트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갔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저금리 세상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은요, 안 오른 곳 찾아서 투자한다고 하고요.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산다 해서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간 거예요. 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8만 호가 넘어요. 원래 이 정도 규모 되는 거 그렇게 문제될 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에는요, 금리 급등 시기라는 거예요. 금리 급등 시기에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면요, 전세 대란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한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장기적인 저금리 기대감에 외곽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들어왔고 실수요가 대거 몰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장기 저금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금리 나오게 생겼으니까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당장 내년부터 크게 타격받을 4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2022년 4분기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본격적인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가 비로소 크게 하락한다는 기사가 4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과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결과는요,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향후 미래를 대비하실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